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민 교수님과 함께 1년간 공부하며 서울에 합격한 교사입니다. 오늘의 합격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누구보다도 더 쉬운 암기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에는 여러 합격 수기들을 통하여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성공적으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그 시작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1차 공부 방법, 둘째 2차 공부 방법, 그리고 셋째 스트레스 해소법,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 공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초반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아직 몰라서 무작정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강의 이전의 예습과 이후에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적합하여서 무작정 무엇을 써야 할지도 모른 채 강의 내용을 다른 노트에 옮겨 적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많은 시도를 해보면서 저에게 가장 맞는 공부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시도들을 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나에게 맞을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결국에는 일일 계획이 아니라 주간 계획이 저에게 더 맞는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옆에 사진과 같이 포스트잇 한 장에 그 주에 제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쭉 옮겨 적고, 그 이후에 제가 하나씩 요일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완료한 것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한 주를 조금 저에게 맞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암기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암기의 가장 필수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고시문과 안전이 한 문제는 꼭 나올 테니까 그 영역의 암기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부 계획과 암기의 시작이 정해진 이후부터는 조금씩 저도 공부의 사이클을 탈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백지 쓰기랑 구조화가 제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지 쓰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사실 정말 많이 어렵고 막막한 과정이었어요. 백지 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써야 할지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해당 강의의 큰 제목들을 옆에 다른 종이에 써두고 큰 제목들을 보면서 무작정 백지에 한번 다시 써보는 연습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큰 제목만으로도 부족했고 큰 제목 밑에 소제목까지도 같이 써서 제가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써보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쓸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책을 보면서 다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는 등 좀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나의 백지 쓰기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백지 쓰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장의 구조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지 쓰기와 구조화 작업이 제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하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지 쓰기와 구조화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자료들이 쌓여서 저에게도 저만의 단권화 노트가 마련되었는데요. 저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혼자서 백지 쓰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의 때 주셨던 요약 노트는 점검과 참고하는 데 사용하고, 제가 강의 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하여서 처음부터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것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기초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체계를 잡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간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간략한 기초 자료로서 단권화 노트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일독을 하는데 단권화 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개론 강의가 모두 끝나고 강론 강의를 시작했을 때에도 단권화 노트를 다시 돌아보면서 개론의 내용들을 잊지 않고 한번 쓱 읽어보는 데에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기 또는 이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얼마나 암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가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형광펜을 활용하여서 제가 한 번이나 3번 정도 암기에서 틀렸던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을 하고 그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홍색 형광펜을 활용을 하여서 색깔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더 어려워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한 암기가 더 부족한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강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 문제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였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오답노트나 문풀 자료를 따로 만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단권화 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트를 새로 만들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다가 새로 발견하는 이론이나 개념들을 단권화 노트에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짜투리에 더 추가하여서 단권화 노트를 점점 더 촘촘하고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장 기초로 하였던 노트는 단권화 노트 한 권이었지만 계속적으로 백지 쓰기를 하면서 어느새 조금은 루즈해지고 긴장이 조금 풀리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니 노트를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니노트에는 제가 문제를 풀 때 반복적으로 조금 틀리는 것 같은 영역이나 아니면 저의 암기가 단계에 있어서 조금 이 단계는 아직 잘 못 외웠다 하는 부분들만 따로 손바닥만한 미니노트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나 아니면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훑을 때 다시 긴장감 있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활용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바로 실수인데요. 왜냐하면 시험 당일날 시험장을 딱 나왔을 때 실수를 한 것을 실수를 하였으면 가장 많이 후회가 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문풀과 모고 수업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푸느냐도 중요하고 그 내용이나 그 암기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결국에는 실수를 잡아내는데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풀이나 모고를 풀 때 실수를 하였다면 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 쓰시오인데 그 뒷부분을 읽지 않고 제가 그냥 마음대로 썼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답안지에 옮겨 적다가 작은 푼 소문항을 빠뜨리고 옮겨 적은 경우나 설명을 쓰고 예시도 쓰는 것인데 설명까지만 쓰고 예시를 쓰지 않았다거나 이처럼 정말 실수는 다양하게 하고 그 당시에는 좌절감을 느꼈는데요. 그러한 실수들은 차라리 문풀이나 모고 때 최대한 많이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 있구나를 미리 경험해 본다면 시험장에서의 실수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논술을 연습한 방법인데요. 저는 강의를 4월부터 시작하는 논술 강의를 그대로 따라가고 교수님께서 주신 모범 답안을 다시 필사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술에 있어서 또 중요시하게 여겼던 부분은 글의 구조를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나의 글은 내가 이해가 되기 쉽지만 사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 글을 정말 주의 깊게 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글의 구조도 굉장히 잘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의 때 말씀을 해주셨듯이 주장과 근거, 예시,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가 그 연결고리를 예를 들면 뭐뭐이시기 때문이다와 같이 그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평가위원들도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최대한 드러내며 글을 쓰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차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만의 공부법을 꼭 찾으셨으면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권화 노트 하나를 가지고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에게 가장 맞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공부 패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차 준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합격 수기에는 2022년도 서울의 과정안 그리고 면접 수업 실현에 대한 문제와 자세한 복기를 담아 두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반적인 연습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2차에서는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카페를 통하여 스터디원들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스터디원들과 함께 수업 실현, 면접, 과정안을 모두 연습해 보았습니다. 먼저 수업 실현을 연습할 때에는 스터디원들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피드백을 통해 약점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속적으로 들었던 피드백은 수업들이 다소 정적으로 흘러간다거나 자유놀이 시에 교사가 함께 노는 공동놀이자로서의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는 등의 피드백이었는데요. 이러한 피와 살이 되는 피드백들을 통해서 제가 어느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구상이었습니다. 내가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수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는 수업 실현 이전에 1분 목표와 수업 의도를 밝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구상할 때부터 목표와 그리고 수업 의도 또는 방향을 함께 구상지에 적고 그 밑에 수업의 진행을 쭉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 면접실에서 큰 종이를 들고 수업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처음부터 연습을 할 때 A4 용지 반 안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적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줄글보다는 큰 핵심의 흐름들 그리고 유아들의 발문들을 주로 적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수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합격 수기에 실제 제가 구상했던 구상지와 그리고 계속 수업 실현을 연습하면서 만들어진 구상 틀을 올려두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업 실현을 계속적으로 연습한 이후에는 제가 나의 수업에는 이런 요소는 꼭 넣고 싶다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먼저 결국에는 점수와 직결되는 수업의 조건들은 마무리 내의 평가에 유아의 발문이나 교사의 발문을 통해서 꼭 한번 다시 추가해서 넣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업에서 제가 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평가위원들은 혹시 그 부분을 놓치거나 잘 보이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교사 발문 또는 유아 발문으로서 넣음으로 인해 점수를 챙겨가기 위하여 노력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교육이나 생태전환 교육 등과 같이 요즘에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면접뿐만 아니라 수업 실현 때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난 요즘의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고 그에 준비된 교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모습이라던가 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유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추가하는 등과 같이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사의 수업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요소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을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중요시 여겼던 것은 유아의 경험의 연계가 보이게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흔히 도입에서 이전 경험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런 활동을 하기로 모였죠 라고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유아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지난번의 활동과 이어서 유아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아가 선생님 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비행기를 보고 그림을 그린 것처럼 오늘은 소라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교사의 교실 내에서 유아들의 경험이 그 안에 쌓이고 지금 현장에서 발현되었다 라는 것이 조금 더 보일 것 같아서 유아의 경험이 연계된 수업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을 연습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접은 제가 2차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정말 반복 연습밖에 없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연습할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주변 지인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녹화된 모습을 보내는 것이 정말 너무 부끄러웠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더 정확한 피드백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유아교육 지인들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에게도 보내어 특히나 자세나 태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을 연습할 때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범 답안을 참고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제 답안 또한 다소 획일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면접을 연습할 때에는 그것과 같이 구조적이고 탄탄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렇게 연습이 된 이후에는 결국엔 나의 개성과 나의 인성 그리고 나만의 답변이 드러나는 그런 답변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 생각이 조금 더 잘 드러나는 답안들을 따로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가 교실에서 어떻게 실현할지를 모범 답안에는 없는 창의적인 저만의 답안들을 영역별로 조금 더 적어나가는데 후반기에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안을 연습한 방법입니다. 서울은 2021년도 시험부터 백지라는 파격적인 틀로 바뀜에 따라서 2022년도를 대비할 때에도 그 기존의 틀과 그리고 백지 틀, 다양한 틀 형식으로 과정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2022년도에 바뀐 새로운 틀 또한 수기에 적어 두었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은 결국에는 백지 때와 같아서 백지로 연습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도 연습을 하실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과정 안에 조금 더 시각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업이 담기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당일의 과정안의 틀이 너무나 작아서 나의 수업을 줄글로 다 쓰기에는 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방법은 유아들의 흥미를 교사가 파악한 방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유아의 놀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놀이 흐름도로 표현을 하여서 시각적으로 면접위원들이 조금 더 교사의 의도나 교사의 생각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현재 활동 선정 이유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정안에서는 활동 선정 이유를 깊게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 선정 이유가 결국에는 교사가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된 교육적인 근거이자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현재 A이기에 B를 지원한다 라는 활동 선정 이유는 얼핏 보면 타당하고 충분해 보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교사의 의도를 더욱더 많이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유아들을 관찰해 보니 현재 유아들은 A의 상황이다. 이때 A-를 지원하고자 본 활동을 선정하였으며 본 활동을 통해서 B를 기대한다 와 같이 A와 B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운 연결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 교사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그 활동 선정 이유를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극복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결국엔 그 시험이 나 혼자만의 싸움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은 벌써 다 외웠겠지? 라면서 계속적으로 불안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결국엔 내 공부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고 나의 정신적인 소모만 더욱더 지치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최대한 다른 사람보다는 오로지 나에게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편안한 휴식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공부 패턴은 무엇인지 등과 같이 오로지 나에게 더 집중하고 나를 발견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박수민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계속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말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교사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머리에 이미지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동기 유발을 하면서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이기에 이제 막 대학에서 졸업하셔서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한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작년이나 재작년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 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불안감이 아니라 정말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내가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나도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나 자신에 대한 의심보다는 나 자신을 믿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힘들거나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에 왜 하필 지금 내가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묵묵히 합격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